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층 분석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망 진단서에 적힌 진단 코드 이거 하나 때문에 3천만 원이나 되는 보험금이 지급 거절될 뻔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지급됐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광주 전남 지역 손해사정 전문가분이 공유해 주신 실제 성공 사례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산행 후에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 사망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심정지, 코드로는 I46.9 이렇게만 딱 적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급성 심근경색 I21 진단보험금은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죠. 코드가 다르니까요. 근데 어떻게 유족이 결국 이 보험금을 받아냈을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응급실에서는 사실 워낙 정신없고 급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딱 이거다 하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심정지라는 그 현상 자체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 약관이죠. 그렇죠. 보험약관은 아주 냉정하게 급성심근경색 I21 이 진단 코드를 딱 요구하니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의 어떤 의학적 판단, 그 기록이랑 보험 약관의 엄격한 기준, 이 사이의 간극이 핵심이에요. 간극이요? 네. 사망진단서에 찍힌 I46.9 코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랄까, 지급을 거절할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 명분이 딱 서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중대질병, CI 보험에서는 심정지 그 자체는 보장 대상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험사는 일단 이 코드를 보고 이건 지급 거절 사유다 이렇게 1차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두 군데 있었는데 둘 다 처음엔 지급 불가 통보를 했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 손해사정사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해사정사분이 나서셨군요. 네, 단순히 사망 진단서만 본 게 아니고요. 119 구급 기록 있죠. 그거랑 최초 목격자 진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전체 의무 기록까지 정말 방대한 자료를 다 모아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아주 면밀하게 재구성을 한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특히 그 산행 후 식사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이런 정황 증거들이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황 증거만 가지고 보험사를 설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혈액검사 결과 해석이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됐어요. 혈액 검사요? 어떤 결과였는데요? 보험사는 그 심근효소 수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CKMB랑 트로포닌 I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이걸 근거로 심근경색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한 거죠. 수치가 정상이면 심근경색이 아닌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아까는 정황상 심근경색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뭔가 함정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인 함정이죠. 함정이요? 어떤 함정이죠? 보통은 수치가 정상이면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시간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요. 네, 이 심근효소라는 것들이 심장 근육세포가 이제 손상을 입고 괴사한 다음에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치가 의미 있게 오르기까지 보통 빨라도 3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런데 이분은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약 1시간 만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 1시간 만에요? 네. 그러니까 효소 수치가 올라갈 충분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던 거죠. 세상에. 그럼 그 정상 수치라는 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 정상 수치가 병세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조기에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좀 역설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반면에 다른 지표는 또 달랐어요. 심장에 부담이 가면 높아지는 NT-proBNP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도 높게 나왔거든요. 아, 그건 또 높게 나왔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네요. 네,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효소 수치가 오르지 않은 것 자체가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손해사정사는 바로 이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처음 발급했던 의사 선생님도 다시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보험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제3의료기관의 감정을 의뢰했어요. 제3의료기관 감정이요? 네, 거기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받아낸 거죠. 보험사가 보통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딱 세운 겁니다. 그러고 보니 보험사의 의료자문이라는 게 항상 100%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객관성을 표방하긴 하지만 때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근거를 좀 더 강화하는 과정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례처럼 초기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보험사들이 입장을 바꿨나요? 네, 결국 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근거랑 2차 자문 결과까지 보고 이건 지급하는 게 맞겠다 하고 입장을 바꿔서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다행이네요. 다른 한 곳은요? 다른 보험사는 2차 자문에서도 계속 거절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손해사정사분이 정말 끈질기게 3차 소명까지 하면서 설득을 한 거죠. 결국 그 보험사도 추가적인 자문 없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와, 3차 소명까지요? 네, 아마 뭐 소송까지 가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만약 보험사가 조사를 시작한다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특히 이게 사망보험금처럼 좀 사안이 복잡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요. 전문가, 그중에서도 이런 지역사정에 밝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게 분쟁 해결에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죠. 둘째는 병원에서 처음 받은 기록,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기록이 사건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기록의 한계. 네. 숨겨진 어떤 의학적 진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밝혀내려는 노력이 때로는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험 설계 자체의 중요성입니다. 설계요? 네. 만약에 이 고인께서 애초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특약까지 같이 가입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힘들고 복잡하게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훨씬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진단 코드 범위가 더 넓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에서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약간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분쟁의 소지 자체를 줄이는 현명한 설계,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사례가 던져주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 이 사례처럼 객관적인 증거는 좀 부족하고 여러 정황 증거나 의학적인 추론이 중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 미래의 인공지능, AI가 이런 의료 기록이랑 정황 증거들을 쫙 분석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 전문가처럼 이건 임상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AI의 판단이라? 아니면 그냥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른 결론을 내놓게 될까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